선거 과정에서 이 한간에 불려지던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네. 조병옥의 타계로 벌어진 이 전국 상황을 묘사한 그런 노래가 불려지는데요. 네. 박재홍이라는 가수가 부른 유정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개사곡이 2월 말 대구에서 시작돼 가지고 전국에서 급속도로 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하는 노래요? 아주 어려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초등학교 때 이 노래만 나오면 저도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가바가 된 거예요. 유정철리. 해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가련다 떠나련다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하여 온갖 부정과 비법을 자행한 이승만 독재 정권은 순진무구한 청소년 학도들의 영웅적인 피해 항쟁과 이에 호응한 애국적 국민 대중의 과감한 투쟁에 의해서 마침내 전복되고야 말았다. 완전한 민주국가의 확립과 참다운 복지사회의 실현이라는 역사적 대과업을 완수할 자 누구이겠는가? 그것은 광범한 근로민중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민주 세력이어야 하고 이들 혁신적 민주 세력의 견고한 집결체인 민주적인 혁신 정당이어야 한다. (1960년) 4월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다시 부상한 혁신 세력이 사회 대중당 창당을 준비하면서 발표한 발기 취지문입니다. 일제의 탄압, 해방 직후의 혁명적 정국, 이승만 정권의 탄압, 그리고 4.19 혁명이 만들어낸 해방적 공간, 그리고 또 박정희 정권의 탄압, 한국 근현대사의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정치 세력이 걸었던 길은 어쩌면 탄압과 혁명의 이중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공간에서 혁신정당이 어떠한 노선을 취해 나아갔는지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는 빨간 방송, 붉은 오늘 47번째 오래된 미래 한국 혁신정당의 역사 3부 혁신정당 탄압과 혁명의 이중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양병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나경채입니다. 심재옥입니다. 예, 지난 2주 동안도 참 힘든 시간이었죠? 네, 뭐 어쨌든 내일 모레 정리가 된다고 하니 조금 마음을 피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초봄인데 지금 벌써 얼굴이 다 타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 선포를 한 게 작년 12월 3일이잖아요. 네. 딱 4개월이네요. 네, 4개월. 야, 세상에. 며칠 전이 3월 초 사흘이었거든요. 예. 12월 3일이 11월 초 사흘이었어요. 네. 초승달 예. 네 번째 초승달을 며칠 전에 떴습니다. 아유, 세상에. 어쨌든 마음을 가라앉히고 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잘 지켜봐다가 4월 4일 그러니까요. 날 네. 11시에 한번 봅시다. 뭐 탄핵 정국도 탄핵 정국인데 그동안 산불도 엄청난 산불이 있었고 위원장님 산청집이 다행히 네. 피해를 크게 입지 않았다고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서울 면적의 80%가 불에 탔고 45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해요. 기후위기 시대에 산불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사회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좀 잘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쯤 하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혁신정당 에피소드를 다뤘던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는 혁신정당 창당을 둘러싼 여러 우여곡절의 과정을 살펴봤죠. 그리고 많은 난관을 뚫고서 민주혁신당 창당에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결국 의견이 갈리면서 진보당 추진위 내의 고수파, 민주혁신당 그 고수파가 민주혁신당 창당 대열에서 이탈하고 네. 진보당 독자 창당으로 돌아갔다. 여기까지 얘기했죠. 아따 힘드네요 오늘 진짜. 네, 오늘은 그 진보당 독자 창당으로 돌아갔다는 얘기 이어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진보당 안에 이제 고수파와 대동파가 있었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랬죠. 예, 진보당 고수파는 민주혁신당 창당 포기를 선언하고 진보당 추진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발당을 결의했어요. 창당한다는 얘기죠? 창당을 발의했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아, 예, 네. 그때는 이제 창당이 아니라 발당 이런 말을 썼나 봅니다. 아무튼 단독으로 창당을 결의한 후에 민주혁신당 추진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었던 서상일, 조봉암 같은 사람에게 소환을 통보합니다. 이제 돌아와라 이렇게. 거기 있지 말고 이제 와. 예, 네. 이제 그 돌아와. 대동파하고 응. 고수파 같이 둘에게 다 있었는데. 통보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고수파 조봉암은 소환에 응합니다. 돌아온다는 얘기죠. 네, 돌아오는데 대동파 서상일은 독자 창당 계획에는 응할 수 없다. 불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진보당 추진위 상임위원회 절반가량이었던 23명의 진보당 대동파는 단독 결당을 주장한 진보당 고수파를 비난합니다. 비난하면서 민주혁신당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고요. 화면에 성명이 나오는데요. 네. 우리들은 진보당의 당명에 대한 애착까지도 버리고 오로지 혁신 세력의 대동규합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우리 당내 일부 진보당 고수파는 모처럼 합의한 혁신정당 합류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발당을 획책하여 오던 바 지난 9월 30일에 열린 상임위원회를 계기로 그들은 마침내 독자 창당을 일방적으로 결의하고 말았다. 우리는 실로 뼈저린 고통을 느끼면서 부득이 민주혁신당 결성에 초지일관할 것을 여기에 선명하는 바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현역 의원들을 모으기 위해서 서명을 받아오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서명이 지지부진하면 오히려 더 규합하기 위해서 노력할 일이지 그게 어떻게 단독으로 창당할 근거가 될 수 있냐. 우리는 단독 창당을 결의한 당의 방침에 따를 수 없다. 탈당하고 민주혁신당 운동을 지속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진보당과 민주혁신당은 갈라서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진보당과 민주혁신당이 다른 길을 겪게 된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니 근데 진보당 대동파가 진보당을 탈퇴하면서까지 민주혁신당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거는 결국 규합운동을 계속하겠다. 더 많은 세력을 그렇죠. 네. 네. 규합하겠다는 그런 건데 사실 진보당 고수파가 독자적 결당을 주장한 게 이 규합운동이 잘 안 돼가지고 네. 그러면 독자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거 규합운동을 계속 하겠다는 건데 제대로 잘 갔을까요? 조봉암이 이제 나갔으니까 잘 될라나? 그렇죠. 이제 그동안 조봉암 때문에 결합하지 그러니까, 못한 네. 단위들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혁신당을 계속 추진하기로 한 그룹들은 규합을 위해서 노력을 벌이게 되는데요. 1차적인 대상은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말하자면 독자적인 혁신정당인 통일사회당을 만들겠다고 나갔던 이 그룹에 대해서 네. 같이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편 이렇게 먼저 나갔던 이 그룹은 주로 누구였냐면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무정부주의 운동을 했던 정화암 그리고 근로인민당 활동을 했던 장건상 그리고 노농당의 대표였던 전진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통일사회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단위에게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이 이제 저런 블록을 형성해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단위도 이제 통일사회당을 만들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각자 결과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화암의 통일사회당의 추진그룹, 장건상의 대중당 추진그룹,
그리고 전진안의 노농당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분열하게 됩니다. 무슨 대단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기보다는 논의하다 보니까 점점 지치고 잘 안 되니까 사실 그러면 일단 따로따로 가자라고 하면서 이게 잘 규합이 안 된 거죠. 전진안의 노농당은 애시당초 노선이 좀 달랐습니다. 노농당은 이제 4.4.5.2 이후에 자유당에 맞서는 민주연합 신당을 만들자라고 해서 혁신정당을 포함해서 거기 다 들어가려고 할 때도 노농당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있었고, 또 그게 깨지고 이제 혁신정당들끼리만이라도 제대로 혁신정당을 만들자라고 해서 광릉해합을 시작할 때도 우리는 거기 안 간다.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노동당은 처음부터 계속 혼자 독고다이처럼 살았는데 그러네요. 네. 거기다가 노선도 좀 다르긴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진보당이 얘기하는 평화통일이나 또는 뭐 피해 대중의 단결 이런 것들은 다 막수주의적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건 안 한다라고 이제 색깔론을 피기도 하고 하면서 혁신정당에 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진보당이 민주혁신당을 떠났다고 해도 그래서 조봉암이 떠났다고 하더라도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래도 너네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하기 어려워 이렇게 하면서 노농당 민주혁신당의 통합 논의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남은 거죠. 정화함의 그룹과 장건상의 그룹이 남게 되는데 이 둘 사이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긴 있었습니다. 둘 다 광릉 해합을 할 때부터 먼저 이념을 통일한 다음에 창당을 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정화함의 이념 지향성이 좀 더 강했습니다. 정화함은 혁신정당이라면 당연히 민주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반면 장건상은 이념을 중요시하긴 했지만 그래도 혁신 세력의 통합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본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기반 세력도 차이가 있어서 정화함 그룹은 주로 아나키스트들이 많이 결합하고 있었고 장건상의 기반 세력은 원래 장건상이 근로인민당계 출신이기 때문에 근로인민당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그 기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로 잘 안 되니까 정화함 그룹과 장건상 그룹은 별도의 정당을 추구했고 그래서 정화함은 통일사회당으로 장건상은 대중당으로 이렇게 이제 서로 독자적인 당을 만들어가는 와중에 네. 민주혁신당이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정함의 그 통일 사회 단계하고 장건상의 대중 단계, 네. 대중 단계가 민주혁신당하고 교섭을 시도하였던 건가요? 네, 뭐 교섭에 오늘 막 당당하니까 막 네, 당달아 좀 당당 헷갈리죠. 네. 네. 또 당도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교섭 경과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합작 교섭이 그러니까 이렇게 합작 교섭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보당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민주혁신당에 이들이 가담하지 않았던 이유가 조봉암과 진보당에 대한 견제 때문이었는데 네. 이제 이 진보당이 민주혁신당으로부터 이탈했으니까 합작 논의가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합작 논의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데 정화함 중심의 통일사회 단계의 이 사람들은 민주사회주의에 기반한 이념정당 노선을 추구했고요. 또 민주혁신당의 대중정당 노선이 서로 부딪히면서 둘 간의 통합은 결국에는 또 결렬됩니다. 네. 또 한편에서 통일사회 단계는 통일사회당 건설로 나갑니다. 반면 장건상의 대중당 추진 그룹과의 합작은 또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네, 복잡하죠? 네, 복잡해요. 56년 12월에 장건상의 대중당과 민주혁신당은 교섭 끝에 결국 합작을 하게 되는데요. 네. 위원장은 장건상, 부위원장은 서상일이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이제 민주혁신당 구상의 한 축이었던 헌정동지회에서도 3명이 더 가입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무소속 국회의원인 거죠. 네네네. 네. 제야 혁신 세력도 여럿 입당합니다. 원래 민주혁신당 정당 구상 그러니까 진보당 대동파 헌정동지회 제야 혁신그룹이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추면서 민주혁신당 계열이 됐고 장건상 그룹이 대중단계로 해서 대등한 단위로 양당이 합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들이 민주혁신당의 이름으로 1957년 4월 정도에 창당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이야. 어렵게 하는 거죠. 네. 복잡하기도 하는데 합작이 성사됐다는 얘기를 이 에피소드 얘기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진짜로. 네. 그러면 민주혁신당은 이렇게 어느 정도 조직이 이제 갖춰지게 된다고 이제 볼 수 있겠고, 네.
그러면 진보당 창당 그룹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이제 민주혁신당하고 같이 하기 어려워서 나간 조봉암의 그렇지. 진보당 그룹은 독자적 창당을 결정하고 바로 다음 달인 1956년 11월 10일 날 네. 창당을 실제로 합니다. 아, 창당. 예. 화면에 이제 창당대회 사진이 나오는데요. 저게 1956년 11월 10일에 있었던 진보당 창당대회 사진입니다. 이 당시 음성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의 딸인 조호정 여사가 대 당시의 녹음 테이프를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당시에 이제 진보당 창당대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확인이 되고 역사적으로 자료가 남게 된 거죠. 지난 방송 프롤로그에서 조봉암이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진보당 창당대회에서 했던 개사입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강령도 채택하고 정책도 채택을 하고 그리고 집행부 선거를 통해서 위원장에는 조봉암, 부위원장에는 과거에 부통령 후보를 했던 박기출 그리고 김다로 이런 사람들이 선출이 됩니다. 김다로는 참고로 당시 유일한 진보당의 원내 의원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진보당이 이제 조직 구조에서 주목해 볼 부분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통일문제연구위원회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진보당이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 별도의 단체를 둘 정도로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진보당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비밀당원제입니다. 비밀당원. 비밀당원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해 보이는데 이게 비밀당원제는 극우 반공 체제 하에서 진보당원을 밝히기가 좀 껄쩍지근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당을 희망하면 성명과 신분을 비공개로 하는 정도였던 거죠. 무슨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기보다도 그런데 이제 황당하게도 진보당 사건이 나중에 발생했을 때 이승만 정권은 이 비밀당원제가 바로 불온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몰아세우면서 진보당을 때려잡는데 하나의 빌미로 그렇군요.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비밀당원이 보호당원 정도로 그런 이렇게 거죠. 이해해도 될 예. 텐데 그렇군요. 진보당 창당은 그럼 이렇게 되고 그러면 합작이 성공했던 민주혁신당은 어떻게 됐나요? 예정대로 57년 4월달 창당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전체 지금 이번 이 혁신정당 예. 스토리에서 합작 성공 스토리는 매우 귀한 매우 귀한 스토리인데요. 우리 광릉 해합 이후로 뭔가 이게 합작이 성공하고 뭐 이런 게 없었어요. 네. 어쨌든 합작에 합의했지만 그래서 우리 진행자께서 합작 성공을 처음 들었다고 반색을 했지만 안 됐어요? 진짜. 아쉽게도 이 지금. 합작은 결국은 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합의는 했는데 진짜. 당을 창당을 못한 네. 거죠. 못했다는 예, 거죠. 네. 뭐 실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주도권 다툼 또 규합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요. 일단은 예정했던 4월 창당은 미뤄지는데 1957년은 다음 해인 총선을 눈앞에 둔 해였어요. 58년에 네.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운동가의 결합이 부재했던 혁신정당으로서는 원내 의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그렇죠. 관건이었는데요. 그랬겠죠. 그렇기 때문에 혁신세력 내외부를 막론하고 규합을 통해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런 논의가 당연히 이제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건데요. 민주혁신당 그룹은 빨리 창당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규합할 수 있는 세력 대상들과는 이미 다 할 것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봤지 다 않냐. 해봤다. 그러니까 더 늦어지기 전에 이제 일로 매진 창당으로 가자. 이런 이제 주장이었어. 반면 장건상의 대중당 추진그룹은 규합 논의가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연히 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규합이 제일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굳이 민주혁신당이라는 조직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본 것이죠. 결국 이 입장차 그리고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고 계속 커져간 거죠. 이 갈등이 있던 와중에 1957년 6월 혁신세력 대동통일추진위원회 호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각 혁신정당에 배포됩니다. 이거를 계기로 결국은 분열하게 되는 건데요. 이 호소문은 혁신세력 모두 대동통일추진위원회를 꾸려서 혁신세력 대통합을 이루자라고 하는 취지로 한국 독립당 출신의 조경한이라고 하는 인물의 주도하에 작성된 것이었는데요. 진보당은 여기에 호응했습니다. 반면 민주혁신당과 노동당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민주혁신당 추진그룹 내 장건상의 그 대중단계는 규합 논의에 응해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왜 호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당내 최고 의결 기관이 청무위원회였는데요. 네. 청무위원회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요. 근데 청무위원회에서 민주혁신당 그룹 인사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부 조직인 중앙상집위원회에서는 대중당 인사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청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나니까 네. 대중당 그룹은 이에 반발해서 중앙상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장건상이 위원장 명의로 아예 호소문을 내버립니다. 그 호소문 내용이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요. 호소문을 볼까요? 민주혁신당 중앙준위는 원래 국내 혁신 세력 대동통일이 그의 수건의 하나였다. 또 이 숙망은 국내 반보수의 정치를 지향하는 전 국민 대중의 수건이기도 하였다. 본인은 대동을 거부하는 동지들의 번의를 촉구하며 다시 생각해라는 뜻이겠죠. 번의. 재고 삼고를 직접 간접으로 부단히 간언하여 왔다. 그러나 그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호소인 일동과 우당 측에까지 각양의 지장이 파생되고 심지어는 본인에 대한 오해까지가 족출되고 있으므로 이 이상 더 천연할 수 없어 당분간 탈락하는 동지는 보류해두고 이제 전당 동지와 함께 대동통일 추진운동에 결연히 매진할 것을 결정하였다. 예, 이런 호소문이 발표됩니다. 일종의 결별선언이죠. 네. 50년대식 표현이라 이제 약간 생소한 표현이 있는데요.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청무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민주혁신당 추진그룹을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규합운동에 동참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민주혁신당 그룹이 장건상을 비롯한 대중당 그룹 핵심 인사들을 제명해버립니다. 해당 행위 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중당계 인사들도 민주혁신당으로부터 뭐 미련 없이 이탈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민주혁신당 세력 규합은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네. 민주혁신당은 결국에는 원래 민주혁신당을 추진했던 서상일계를 중심으로 1957년 10월에 다소 이제 왜소해진 상태에서 창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모든 규합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안타까운 결국 다 일이에요. 실패한 거죠. 네. 어찌됐든 창당할 세력은 다 창당한 것 같고 1957년 말을 기준으로 보면 혁신정당은 그럼 이제 4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혁신정당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이제 4개나 되네요. 네. 차이도 그렇게 별로 커 보이지도 않더구만은. 맞아요. 우리 그렇죠. 진보정당도 민주노동당 하나가 없어지니까 막 여러 개가 생기잖아요. 네. 하긴 뭐 내가 이때 얘기할 말이 아니네. 그러고 보니까. 네. 하여튼 결과적으로 4개가 생겨납니다. 이제 규모 면에서나 명망 면에서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던 당이 진보당, 네. 그리고 서장일의 민주혁신당, 정화함의 통일사회당, 전진안의 노농당, 이렇게 이제 형식적으로 4개 정도가 57년 말에 혁신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걸게 되는데요. 사실 이들 정당 간에 뭐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특히 진보당과 민주혁신당 간의 차이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도 이제 따로 살림을 차린 거죠. 화면에 이제 두 정당의 강령이 나옵니다만 좀 글씨가 빽빽하긴 합니다만 보시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슷한데요. 이렇게 비슷한 이유는 이동화라는 정치학자가 두 정당의 강령을 모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진보당이 만들어지고 서상일과 조봉암이 같이 할 때 그때 진보당을 만들어갈 때 만들었던 강령이나 민주혁신당의 이동화가 남아서 만든 강령이나 같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후술하겠지만 진보당 사건 당시 생뚱맞게 민주혁신당원 이동화가 구속되어 재판받은 것도 바로 진보당의 강령 때문이었는데 이 강령을 누가 썼냐 했더니 민주혁신당에 있는 이동화가 썼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보당 사건이긴 한데 민주혁신당 당원을 재판받게 만들었던 강령을 기초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저기 보면은요, 진보당 강령 1번에 원자력 혁명이 재래할 더 새로운 시대의 출현에 대응하여. 그렇죠. 이게 되게 생소한 표현이더라고요. 원자력 혁명.
어쨌든 뭐 그런 측면에서 그러네. 저런 강령들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당시의 정치적 지형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네. 실제로 민주혁신당 창당 대회 때 보면 진보당이 조봉암이 직접 참석은 안 했지만 조봉암의 축사를 대독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두 당의 정강이 유사하므로 추후 합당을 기대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실제로 진보당과 민주혁신당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 네. 그리고 관계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않았나 봐요. 예. 네. 서로를 우당이라고 부르면서 언제라도 함께할 수 있는 동지적 관계에 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러면 이쯤 돼서 보수 양당이 혁신정당을 바라보는 입장이 어땠는지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혁신정당을 보수 양당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조봉암은 대선에서 엄청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고 특히 이승만 정권에서는 자기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느꼈을 것 같아서 더 막 이게 눈에 가시로 여겼을 것 같아요. 네. 어땠나요? 뭐 아무튼 기본적으로 지배적인 정당이 이미 자리를 잡은 조건에서 새로 태동하려고 하는 새로운 세력에 대해서 기성 세력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전형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민주혁신당이 창당된 바로 그날 자유당의 이기붕, 민주당의 조병옥, 무소속 장택상이 회합합니다. 이거 좀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기 어려운 이 이야. 조합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회합 자리에서 혁신정당의 태동을 비난하면서 민주혁신당은 앞으로 활동을 주시해야 하지만 진보당은 방치할 수 없으므로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어머나.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의견 세상에 조치를 본 이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긴 느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혁신정당은 함께 정치를 꾸려나갈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체제 바깥으로 축출시켜야 될 불온 세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정도가 진보당에 대해서는 더 그랬다. 조치를 취한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도 민주노동당 처음 생겼을 때 혹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랬을까? 안 했을까? 아예 굉장히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가? 네. 근데 여기서는 진짜 이거는 뭐 하긴 조봉암이 이제 엄청난 성적을 거둔 그러고 그러니까, 창당을 예.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수 양당이 한 편을 먹는다니 진짜 정말 둘이 그렇게 싸움을 하면서도 혁신 정당에 대해서는 공동 전선을 펴는 걸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것들이 그렇죠.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네. 비슷하다. 같이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서로 주고받죠. 맞아요. 네. 특히 이제 이승만 정권은 혁신 세력을 아예 제거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매개 고리를 활용합니다. 인적 매개, 간첩, 예, 이념적 매개, 평화통일이었습니다. 어허. 예. 말하자면 이런 거죠. 혁신정당 니네가 주장하는 평화통일 그거 북한이 주장하는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 말을 듣고 지금 그런 주장하는 거 아니야? 이야, 예, 이런 논리가 앞으로 진행될 모든 공안 사건의 논리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바로 진보당 사건이 그렇죠. 바로 네. 그렇고요. 그 이전부터 이런 논리 하에 공안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1957년 가을부터 음. 다수의 이제 공안 사건이 언론을 타기 시작합니다. 아, 네. 네, 화면으로 주요 공안 사건을 간략히 정리해봤는데요.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정우갑 간첩 사건, 박정호 간첩 사건,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아는 진보당 사건 이렇게 네. 세 가지가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우갑은 조총련계 인사입니다. 정우갑이 받은 혐의는 혁신 세력을 규합해서 평화통일로를 전개하라는 지령을 받고 진보당 간부들과 접촉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진보당 사건하고도 연계가 되는데요. 나중에 또 연계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계 정치인이 직접 연루되기 시작한 첫 공안 사건은 박정호 간첩 사건이었어요. 정우갑은 조총련계 인사였기 때문에 네. 혁신계 정치인이 직접 연루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박정호 사건은 이제 직접 연루가 되는 거죠. 이 박정호라는 사람은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실제로 북한의 대남 공작원이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박정호는 과거 인연이 있었던 근로인민당 출신 인사들이나 남북 협상파 정치인들하고 만나서 정보를 수집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보 수집입니다. 그런데 공안 당국이 주장하는 혁신 세력 규합이나 평화 통일 이런 임무가 아니라 정보를 취합해 와라라고 하는 임무를 받았다고 해요.
그럴 또 뭐 세력 규합이나 평화통일 이런 능력도 안 되고 또 나중에는 북한과 선도 끊어져 버려요. 박정우란 사람이. 네. 네. 그래서 이제 별로 활동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1956년부터 혁신 세력 규합이 활발해지니까 원래 친분이 있던 독립운동가 출신 근로인민당 인사들 몇몇을 만났는데 이게 이제 간첩 사건으로 비화가 된 거죠. 그렇군요. 박정호 간첩 사건은 진보당 사건 다루면서 저희가 한번 얘기하기도 했었죠. 네, 그럼 네. 박정호 사건과 진보당 사건 연결해서 제가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박정호는 북한의 평화통일론을 혁신정당의 정강에 포함시키기 위해 혁신계 정치인에게 접촉해서 공작금을 제공했다. 이런 게 이제 가장 주요한 혐의였습니다. 근데 이제 뜻밖의 이 사건은 이후에 이른바 근로인민당 재건 사건으로 확대됩니다. 박정호 간첩 사건이 근로인민당 재건 사건으로 가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박정호가 근로인민당 인사들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안 당국은 이걸 가지고 근로인민당계 인사, 즉 장건상이 원래 근로인민당계로부터 출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장건상의 대중당계 인사들이 박정호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혁신세력 규합운동에 끼어들어서 북한의 평화통일론을 획책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혐의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간첩단 사건으로서 엮어서 눈에 가시였던 근로인민당계 인사들을 한 방에 날려버리려고 했던 거죠. 네. 그러면 근로인민당 인사들은 다 유죄 판결을 받는지 아니 그럼 이렇게 엮다 보면 그동안 장건상이 주도한 근로인민당과 같이 혁신정당 창당 논의를 했던 사람들 네. 그런 진보당이나 민주혁신당도 같이 엮게 엮이는 되죠. 네, 그런 결과가 이제 있었던가요? 그렇게까지는 못 가요. 박정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만 네. 장건상을 비롯한 대중당계 인사들은 1심, 2심, 3심 모두에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요? 네. 이때는 사법부가 괜찮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승만 정권의 영향력 하에 있는 법원이라 해도 국가보안법이나 간첩 방조 혐의로 엮을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중단계 인사들은 어쨌든 풀려나긴 합니다만 이렇게 한번 간첩 혐의가 씌워지다 보니까 이 사건의 영향 때문에 4.19 혁명 이전까지 특별히 정치 활동을 세게 하질 못합니다. 아이고, 네. 어쨌든 근로인민당 출신의 대중단계 인사들이 무죄가 나왔으니까 민주혁신당이나 진보당으로까지 확장시켜서 연결을 못 시키게 된 그렇겠네요. 거죠. 네. 더구나 민주혁신당은 이 박정호 간첩 사건이 나오고 근로인민당계의 장건상계가 재판을 받는 와중에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네. 선을 정확하게 그으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사실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빨갱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호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네. 아니 선을 긋는다는 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화면에 간첩 사건 당시에 민주혁신당의 해명서가 보이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정호 간첩 피의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건상 씨, 김성숙 씨 등 일파와 본 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본당의 입장과 이념을 다시 한번 해명해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금민당계 일파는 민주당 혁신 대동운동이 본당의 기본 방침이란 대의 명분을 역이용하여 한국적 혁신 세력의 주도권을 좌익적 정치 집단 측으로 옮겨놓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당 추진 인사들은 시대착오적이고 유화적인 좌익적 정치 세력인 이들을 전부 제명 처분해 버렸던 것입니다. 진짜 웃긴다. 네, 깔끔하죠. 검찰 공소장 같기도 그렇죠. 하고 실제로 갈등이 일어난 게 뭐 무슨 좌익이나 우익 이런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더 규합할 거냐 말 거냐, 바로 창당할 거냐 말 그러니까 거냐 이런 거였잖아요. 왜 민주혁신당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혁신 세력에 대한 탄압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니까 우리는 관련 없고 건전한 집단이니까 불온한 정치 세력으로 몰지 마라라고 하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거고요. 정권은 민주혁신당에 대해서는 일단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네. 일단 넘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한 혁신정당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그리고 이승만에게 맞서서 대선까지도 출마했던 네. 진보당에 대해서는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네. 예, 이른바 진보당 사건이 조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고 진보당 사건 우리가 이미 에피소드 그 13에서 그렇죠. 조봉환과 진보당에 대해서 이 사건을 자세히 다뤘던 바가 있잖아요. 오늘 이 사건의 시종을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잠깐이라도 그 네. 경과를 좀 짚고 가볼까요? 한번 다뤘던 사건이니까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네. 좀 해보겠습니다. 이승만 정권도 그렇지만 민주당도 진보당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고 했잖아요. 네. 권력을 공유하고 있던 그치. 이 두 보수 정당 입장에서 네. 전혀 다른 사회적 가치를 내세운, 즉 평화통일론, 그다음에 사회민주주의 네.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운 진보당이 한국 정치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네. 그래 여기다가 당시 세계가 냉전이라는 구도 속에서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세계 지배 전략을 구사하던 미국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약간 빨간물이 든 진보당과 같은 것이 생겨나는 것은 남한에서의 미국의 장기적인 지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두 보수 정당, 미국까지 해서 이렇게 어쨌든 진보당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승만 정권은 민주당의 이심 전심을 등에 업고 박정호를 진보당과 연결시키는 간첩 사건, 세칭 진보당 사건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네. 1958년 1월 12일과 15일에 전격적으로 조병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을 전격적으로 체포하고 구속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2월 25일에는 진보당에 대한 정당 등록을 취소시켜 버립니다. 아이고 재판도 끝나지 네. 않았는데. 그렇죠. 한 사람이 이제 형사 재판으로 걸려 있는 거고 네. 정당은 당시엔 정당 취소를 법원이 하는 우리는 정당을 취소하려면 위헌 정당 해산 제도가 있었는데 그렇죠. 여긴 그냥 법원이 일방적으로 법원이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당국이 일방적으로 해산을 정부가 정부가 할 수 정당에 있었습니다. 대해서. 그래서 이제 네. 등록 진보당 당 등록을 취소하면서 정부가 발표합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진보당은 대한민국의 국법과 유엔 결의에 위반되는 통일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유엔의 입장을 무시하고 북한 괴뢰 집단과 소련 및 중공이 주장하고 있는 적성 국가를 주로 하여 구성되는 감시단의 감시하에 남북 통일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당 등록을 취소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진보당 간부들은 북한 괴뢰 집단이 밀파한 간첩과 밀사와 파괴 공작대들과 항상 접선해 왔다. 북한 공산당과 접선하여 왔던 사실만으로도 진보당은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당으로서 인정받을 자격이 없다. 세 번째, 진보당은 공산당 비밀당원과 공산당 동조자들을 의원에 당선시켜가지고 그들을 통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기도했다. 이래서 당 등록을 취소시켜버립니다. 이처럼 이승만 정권은 진보당이 한국과 유엔의 입장을 무시하고 남북통일 총선거 실시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검찰의 조봉헌과 방부들에 대한 기소도 이 부분이 가장 컸었습니다. 평화통일론. 근데 이러한 논리라면 진보당이나 민주혁신당이나 강령이 거기서 거기니까 민주혁신당 등록도 취소해야 그치. 되는데 거기는 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럼 이것은 결국 진보당에게만 총구를 집중한 거다. 한 놈만 팬 거죠, 정말로. 네. 예. 그렇죠. 민주혁신당 인사 중에서도 연루된 사람이 한 명 있기는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네. 예. 이동하라는 분인데요. 강령. 민주혁신당원이었지만 진보당 강령과 정책을 기초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이동하 씨도 나중에 무죄로 풀려납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앞서 살펴본 우리가 근로인민당 재건 사건에서도 보듯이 평화통일론만으로 정당의 지위를 평화통일론만으로는 정당의 지위를 위협할 수는 있어도 네. 조봉암이나 진보당 간부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기에는 좀 무리가 약간 있죠.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더구나 이제 남북 총선거 주장도 유엔이 지시한 유엔 감시하에 남북 총선거 하자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유엔 결의를 따른다는 게 무슨 반국가적인 방안으로 보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결국 정당 취소는 물론이고 조봉암을 사형까지 시키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또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인적 연결고리, 간첩. 그래서 양명산이라는 간첩을 등장시킵니다. 네. 본명이 양이섭인데요. 네. 이 공안당국은 처음 공소할 때는 있지도 않던 양명산을 기소해서 네. 조봉암이 양명산과 접속하였다는 혐의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조봉암을 사형까지 가는 길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진보당 사건은 최종적으로 2011년 조봉암의 아들이 청구한 재심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이 납니다. 네, 2011년에. 그만큼 이 사건 자체가 전혀 근거가 없는 조작이었다는 것이 네. 확인이 된 건데요. 네. 그래서 양명산을 끼어들긴 했지만 실제로 1심 재판부인 주심판사 유병진은 간첩이란 기소 내용은 모두 증거가 없다. 또한 평화통일론이 국시를 위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네. 다만 조봉암에게 불법 무기 소지죄를 적용해서 집에 권총한 자료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아, 그걸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예. 진짜. 그러면 뭐 어쨌든 이 정도면 어찌 됐든 뭐 징역 5년이면 또 나중에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근데 이 판결 이후에 응. 자유당의 사주를 받은 반공 청년단이 법원에 난입해서 난동을 부리게 됩니다. 빨갱이를 무죄를 줬다 이거죠. 그래서 사법사상 유례 없는 사법 파동이 벌어지고 이 판사들을 이승만 정권이 탄압을 하면서 정리를 해버립니다. 야, 우리도 서부지법. 그건 법원이란 건물을 그런 거고 네. 이렇게 해서 사법 파동이 벌어지고 나고 그러다 보니까 2심을 맡은 재판부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렇겠네요. 2심 재판부가 김용진 판사였는데요. 네. 정작 2심에서는 양명산이 와서 1심에서는 자기가 조봉암을 만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무죄가 떨어졌어요. 증거 없다 네네, 이랬는데 그 만났다고 했는데도 무죄가 떨어졌는데 2심에서는 응. 양명산조차도 조봉암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어떻게 하면 좋아. 만난 적도 없고 돈을 준 적도 없다. 네. 그랬는데도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 판결 이후에 벌어진 사태를 보고 겁이 나가지고 1심 판결을 모두 뒤엎고 간첩죄와 국가보안법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서 조봉암과 양명산에게 나머지 간부들에게도 2년에서 3년이 넘어가는 실형을 다 선고하게 됩니다. 네. 조봉하고 양명산 사형. 사형. 네. 음.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이 2심을 거치고 1959년 이듬해인 2월 27일 날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갔습니다만 거기서는 그나마 평화통일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간첩죄는 적용돼서 조봉암의 사형은 원심대로 확정이 됩니다. 이거는 뭐 작정한 거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그 전에 벌어진 사건과 또 연결이 됩니다. 네. 195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정당의 입을 막고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릴 목적으로 무술 경관들이 야당 의원들을 지하실에 감금하고 의정사상 초유의 이런 사태를 벌이면서 자유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요. 그게 신국가보안법입니다. 네. 59년 1월 15일에 발효되도록 된 신국가보안법이 1958년에 12월 24일 날 통과가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골간이 되고 있는 어머나 법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법까지 통과돼 있었기 때문에 조봉암을 사형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했습니다. 네. 아이고, 어쨌든 세상에. 어쨌든 조봉암은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사형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만 재심 청구조차 1959년 7월 30일 기각되었고요. 기각 바로 다음 날인 7월 31일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진짜. 이게 이제 진보당 사건이라는 거죠. 이것도 진보당 사건이 진행되는 내내 민주당은 단 한 번의 논평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에서 갈라진 민주혁신당조차도 진보당의 불법화에 진보당이 문제가 있다는 정부 발표에 동의하고 나섭니다. 네. 또 미국도 원래 제3세계의 친미 독재 정권이 정치적 살인을 저지르면 의례적으로라도 입장을 발표했는데 네. 그조차도 발표를 안 합니다. 미국조차. 결국에는 평화통일이니 뭐니로 잡아들인 건 다 핑계에 불과했고 실상은 이승만 정권이 자신의 정적을 박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즉 진짜. 혁신정당 진보당은 이렇게 수명이 끊어집니다. 정말 무도한 일이네요. 안타깝네요. 네. 근데 이승만 정권은 그렇다 치도 민주당도 뭐 그저 그런 당이다 치고 근데 민주혁신당은 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혁신정당 만들자고 했던 동지들이고 그런데 어떻게 민주혁신당이 진보당의 불법화에 동조했다니 이게 좀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왜 이랬어요? 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민주혁신당 서상일이 사건 당시에 검찰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대한 진보당에 대한 진술을 한 게 남아 있어요. 화면에 나올 텐데요.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제가 검사로 질문을 할 테니까 네. 양 위원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네. 검찰의 참고인으로 출석해가지고 네, 네. 제가 이제 이제 서울지검의 조사하는 거야. 검사입니다. 네네. 저는 민주혁신당의 서상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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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이 진보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당했다고 했는데 제명 처분을 당한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진보당으로 말하면 기구상 1인 독재를 하고 있고 정치 이념으로서는 진보당의 조봉암은 막시즘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보당은 유물사관에 입각해 있다고 할 수 있고 본인은 유심사관에 입각해 있는 고로 본인을 제명 처분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와. 아하, 증인으로서는 현재의 진보당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제가 생각하기에 진보당은 노동자 농민만을 대변하는 정당이므로 따라서 진보당은 좌익 정당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야, 진짜 어째 이런 일이. 그래서 이제 한때 동지였던 사람의 이런 이제 진술, 당연히 조봉암의 혐의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네. 실제 검사의 기소 논리 중 하나가 진보당이 북한과 내통하기 위해서 이를 반대한 민주혁신당 추진파들을 내쫓았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얘기한 네. 서상일의 진술이 조서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증언 하나가 조봉암을 사형시켰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진보당 사람들을 특히 분노하게 만드는 증언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진보단계와 민주혁신단계는 그래서 4.19 혁명 이후로도 지속적인 갈등을 빚게 되는데 이 사건을 보면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여하튼 이제 이런 공안 사건을 거치면서 장건상의 대중단계 그리고 조봉암의 진보당은 제도 정치 영역에서 결국 축출당하게 됐는데요. 자연히 남아있는 혁신정당도 침체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진보당 사건으로 진보당 취소되고 또 조봉암하고 간부들이 재판받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혁신정당도 연루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혁신정당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건 너무 뭐 분명해 보이고요. 진보당 사건이 일어난 그 1958년이면 총선이 있는 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한참 재판이 진행 중이던 그 5월이었을 텐데 이게 완전히 뭐 망했죠. 망했죠. 혁신당. 네, 망했죠. 네. 그러면 1958년 5월 총선 얘기 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지금 10분만 쉬고 와서 네, 다음 2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붉은 오늘 양경규, 나경채, 심재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습니다. 붉은 오늘.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자, 1958년 5월 총선 얘기부터 좀 해줄까요? 네, 화면에 58년 5월 총선 결과가 나오는데요. 네. 이 총선에 참여한 혁신정당은 민주혁신당과 노농당 두 정당이었습니다. 네. 결과는 한석도 얻지 못한 대참패였죠. 지금 저 색깔이 저게 뭡니까? 네. 5대 총선은 보수 양당제가 완전히 구축된 선거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아, 네. 총 233석이었는데요. 자유당이 126, 민주당이 79석을 차지했고요. 전체 의석의 90%를 보수 양당이 독차지합니다. 혁신정당은 물론이거니와 무소속이나 군소야당도 참패하는데요. 우리가 이전에는 무소속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봤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다 참패합니다. 3대 총선 때만 하더라도 69석에 달했던 무소속 의원이 27로 줄어들었어요. 네. 또 군소정당 중에서도 당선자는 갑작스레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승만 지지를 선언하면서 통일당을 창당했던 통일당 대표 김준현 씨 한 명뿐이었습니다. 네.
아니 뭐 진보당 사건도 있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런 이제 혁신파들의 참패의 원인을 그래도 저희가 한번 좀 짚어보면 좋겠어요. 네. 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요소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진보당 사건과 같이 공안 사건, 이 공안 사건으로 혁신계 정치인 다수가 소위 빨갱이로 몰려서 잡혀간 상황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하기가 애초에 어려웠다. 네. 두 번째로 거기다가 총선 직전에 보수 양당의 권력 공모를 통해서 자유당과 민주당이 야합으로 선거법을 통과시켰는데 후보 입후보 시에 50만 환의 금액을 내야 하는 기탁금제를 이때 통과시킵니다. 50만 원이면 좀 예, 얼마 자금력이 보수 양당에 비해서 확연히 부족한 혁신정당에게는 극히 불리한 법안인데요. 이때 통과된 선거법이 지금 한국의 규제 중심 선거법의 태동이다 이렇게 평가되고요. 50만 환은 저도 이게 감이 잘 안 와가지고 네.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5인 가족 기준으로 1년 반치 이 수입 1년 반 6개월의 수입이다. 1년 50만 원이. 6개월치 1년 6개월의 수입이다. 네, 5인 가족의 지금 현재 5인 가족의 중위 소득이 약 7,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6개월이니까 한 1억 정도. 1억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되는. 아, 이거 이거 웬만하면 어마어마하네요. 등록이 어려운 웬만하면 못해 이런 거죠. 거. 그러네. 여기 또 제가 생각하기엔 무엇보다도 혁신정당이 패배한 뭐 정치적 조건도 있겠습니다만 주체적 요인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예. 가장 큰 요인은 그들이 보수 양당, 특히 민주당의 대안 세력으로 여겨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이건 오늘날 진보 정당에게도 또 일정하게 그렇죠. 예, 아프게 지적돼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는데요. 네. 오늘날 민주당이 그러듯이 이 시기 민주당은 자유당에 맞서 정권 교체를 이끌 제1야당으로 인식되었고 혁신정당도 민주당처럼 정권 교체라는 일치점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무엇, 민주당을 대신할 수 있는 무엇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권자로서는 혁신정당에 투표하는 대신 민주당에 표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네. 없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뭔가 이제 그 새로운 한국 정치의 흐름을 만들어 보자는 어떤 그 노력은 이렇게 무산이 되네요. 그렇죠. 아, 네. 참 그러니까 뭐 안타깝네요.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혁신정당 그러니까, 운동이 있었지만 결국 58년 선거에서 단 한 석도 못 네, 얻는 거죠. 네, 와장창 무너지네. 네. 오늘날 그 진보정당 운동을 우리가 수십 년을 해오면서 느끼는 마음이 이 방송하고 좀 겹쳐지는 부분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고 가슴 아파라. 또 울겠다. 안 울어요. 어쨌든 혁신 정치 세력들이 결국 이렇게 끝나고 4.19 이후에나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네. 이제 이 지금 미약하게 태동하고 있는 혁신 정치 세력이 갈라지고 찢어졌지만 어딘가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하는 거죠. 악요가 되겠다. 내가 음. 본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이 보수 양당 체제에 맞서는 운동 아무리 미약해도 멈추지는 않는데요. 지금 진보 정당들이 그렇듯이 58년 총선 이후에 혁신 세력은 어떻게라도 혁신 정당을 되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총선 이후부터 4.19 이전까지 혁신 세력의 활동이 이 화면에 준비했는데요. 네. 우선 이 총선 직후에 민주혁신당과 독자정당을 이어가던 노농당이 제야 혁신 세력을 규합하는 제3당을 결성할 것에 합의합니다. 이제는 별로 이렇게 축하를 안 하시네요. 합의 정도 가지고는. 네. 어쨌든 이제 이후에 몇몇 정당들이 추가로 참여해서 제3당 추진위원회가 발족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사회민주당이라는 가칭하에 혁신정당 결성 추진도 시도되지만 둘 다 좀처럼 진척되지는 못합니다. 네. 답보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무언가를 해보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이렇게 평가는 해볼 수 있겠죠. 네. 뭔가를 하기는 했군요. 네. 어쨌든 이런 노력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그리고 무언가를 위해서 적어도 보수 양당과는 다른 정치, 그런 정치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변화 속에서는 그게 또 하나의 힘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씨앗이 네. 되니까. 네, 씨앗이 네. 되죠. 네.
지금 저는 이제 지금의 진보정당 운동도 마치 1958년 선거 이후처럼 많이 엄청 약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이 탄핵 국면에서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신호등 연정 비슷하게 예. 네 그렇게 이제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네. 노력 같은 것이다 이렇게. 네. 어쨌든 이런 혁신 정치 세력들의 안간힘 속에서 4.19를 맞이하게 되는 모양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4.19 이후에 혁신정당이 다시 살아나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 전에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에서부터 공동대응을 모색합니다. 네. 민주혁신당, 노농당, 민주사회당 그리고 전 진보당 또 혁신계와 친밀했던 장택상 등이 모여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선출할 목적으로 반독재 민주수호연맹을 결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대통령 후보를 확정을 해요. 네. 그래서 장택상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 박기출하고 예. 대선 준비에 들어갑니다. 모르던 박기출 의원은 늘 약간 부자로 네. 그런 분들이 좀 계시긴 해요. 그냥 3.15 선거는 이승만하고 민주당 조병옥 선거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네, 혁신 통합 후보도 출마했었네요. 좀 앞질러 가셨습니다. 이렇게 응? 선출은 했는데 결국은 출마는 못했어요. 출마는 못하고 선출만 하고. 네, 막상 출마를 하려고 또 생각해보니 엄두가 안 나는 문제가 오메. 많았던 거죠. 네. 첫째, 총선 이후 혁신 세력의 활동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대선에 나갈 역량이나 열정도 엄두도 안 없는 나겠어요. 거죠. 예. 네. 실제로 이 반독재 민주수호연맹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거의 모든 집단이 가망이 없다고 보고 이탈을 또 시작합니다. 네. 네. 아이, 그러니까 가슴이 두 번째로는 정권의 탄압이 여전히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 추천 서류가 피탈되고 이 서류에 서명한 김성숙이라는 혁신계 정치인의 부인이 괴한에게 납치당하는 어머. 등 어쨌든 이런 일들 통해서 혁신계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던 거죠. 네. 어찌어찌 서류를 제출하긴 했지만 또 서류 미비를 이유로 후보 등록이 각하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어려운 살 수가 시절이었는지. 없는 시절이었네요. 네. 이후 이제 3.15 선거가 시작되죠. 어쨌든 혁신 세력은 출마를 못했지만, 근데 이 선거가 부정과 불법이 판을 치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이제 급서하면서 대통령 후보는 이승만이 단독 지난번에도 후보가 되는 거죠. 네. 네. 조병옥은 1960년 1월 말에 개복 수술을 받으려고 미국으로 갑니다. 3월 달에 네, 선거인데 네, 네. 1월 가서 빨리 수술 받고 오자. 그래서 아무도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무난하게 회복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선거 한 달 전인 2월 15일 워싱턴 소재의 한 병원에서 돌연 사망하고 맙니다. 아유, 그랬구나. 그래서 뭐 음모론도 있었어요. 죽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음. 얘기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로 인해 민주당은 56년 대통령 선거에서 해공 신익희가 그렇죠. 그리고 60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병옥이 연달아 그러니까요. 선거 기간 중에 후보가 사망하는 사태가 네. 벌어지게 네. 됩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선거의 최대 격전은 부통령 선거에서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벌어졌고 이 부통령 그러니까 이승만이 대통령 되는 건 확정된 거예요. 이승만은 단독 후보가 됐겠네요. 그런데 이승만 네.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어찌 됐든지 부통령도 이기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지난번 선거에서는 이기붕 대통령, 그다음에 장면 부통령이었잖아요. 네, 네. 요번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정선거와 탈법선거가 판을 치게 됩니다. 뭐 이승만이 어차피 단독 후보인데 특히 이기붕을 위한 불법 선거가 이제 판을 치게 되는 3.15 부정 선거가 되는 거죠. 아까 저기 이기붕 대통령 장면 부통령 이거 아닌 거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네. 얘기하다 이기붕을 보니. 부통령으로 오케이. 만들려고. 네, 예. 네.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 독재를 끝내려고 했던 대중의 희망이 이렇게 이제 무산이 되는 네. 거죠. 한 네. 사람은 사망하고 또 3.15의 부정 선거로. 네. 여담입니다만 선거 과정에서 이 한간에 불려지던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네. 조병옥의 타계로 벌어진 이 전국 상황을 묘사한 그런 노래가 불려지는데요. 네. 박재홍이라는 가수가 부른 유정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개사곡이 2월 말 대구에서 시작돼 가지고 전국에서 급속도로 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주 어떻게 하는 노래요? 아주 어려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초등학교 때 이 노래만 나오면 저도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가바가 된 거예요. 유정철리. 해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가련다 떠나련다 해공 선생 뒤를 따라 장면 박사 홀로 두고 조 박사는 떠나갔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당선길은 몇 굽이냐. 자유당의 꽃이 피네 민주당의 비가 온다. 이게 이 노가바인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유표가 돼요. 2절도 있는데 세상을 원망하랴 자유당을 원망하랴 춘3월 15일에 조기 선거 웬 말이냐 천리말리 타국당의 박사 죽음 웬 말인가 서름 어린 신문 들고 백성들이 울고 있네. 아이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초등학교 때 이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1960년에 유행했던 노가바인데도 네. 1960년대 후반 내가 초등학생일 때도 이 그때 노래만 나오면 어. 가련다 떠나련다 해공 선생 뒤를 따라가 먼저 나오는 원래 가련다 떠나련다 두매 산골 뭐 어쩌고 이런 노래인데요. 박지용의 의정천리라는 게 이게 이제 여담으로 제가 오늘 노래를 한 곡. 민주당계에서 만든 건가 봐요. 그럴 수 있죠. 안타까운. 어쨌든 아니 근데 뭐 일종 그런가. 그러기도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두 번이나 그러니까. 그리고 자유당 독재에 어느 정도 신물이 나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이후로는 다들 잘 아시는 대로 부정선거에 분노한 민중들에 의해 4.19 혁명이 벌어지고 마침내 자유당과 이승만 정권이 몰락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고 무력했던 혁신 세력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네. 참 이렇게 끈질기게 버티면 이렇게 진보 정치의 기회가 오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이승만 정권이 그럼 무너졌으니까 대중당계나 진보당도 다시 정치 활동을 재개했을 것 같은데 4.19 혁명 이후의 혁신정당 구도는 어땠을까요? 네, 이제 새로운 국면이 또 왔습니다. 그렇죠. 네. 새로운 국면. 4.19 혁명은 민주주의를 무시한 독재 정권을 청산한 것이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4.19 혁명이 정치적 질서에서의 반독재적 성격은 분명하지만 사회 체제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담지한 어떤 혁명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정치적 민주화라는 공간이 열린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혁신 세력들도 또 한 번 혁신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도 분명했다. 그렇죠. 네. 혁명의 성공과 함께 혁신 세력은 즉각적인 조직화에 착수합니다. 그것은 혁명 성공과 함께 바로 새로운 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왔기 때문인데요. 원래대로 하면 62년 5월에 선거가 열려야 되는데 4.19 혁명 이후 개헌을 해가지고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가 채택이 돼요. 그래서 선거가 7월로 정해집니다. 1960년 7월. 네. 혁신정당으로서는 이 공간에서 이제야말로 정치적 지위를 새로 확보해야 될 절체절명에 놓치면 안 되는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4.19 혁명 직후 혁신 세력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네. 비보수계 연합체 구성을 위한 회의를 조직했습니다. 정치 세력화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회의에서 믿음이 안 갚이지. 그런데 이 회의에서 혁신 세력의 조직 형태를 두고 또 의견 충돌이 이거 생깁니다. 봐. 제가 진짜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저도 좀 너무하다 어르신들 싶은데요. 네. 아니 또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운동에서도 과연 진보 정치 결집을 위한 논의들이 가능한가, 희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진짜. 어쨌든 이제 이 의견 충돌에서 한쪽 집단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장 정당을 할 게 아니라 연합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주장이죠. 그렇죠. 네. 네.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연합체 구성하다가 그 연합체가 혁신정당으로 언제 발족하냐. 재빨리 혁신정당을 결성하자. 진짜. 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그러니까 나옵니다. 그 연합체라는 건 선거 연합 정당 비슷한 건데 그렇게 딱 당선된다면 딴 당으로 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네, 그렇죠. 이제 이 논쟁이 진행되면서 혁신정당 추진그룹은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사회대중당, 혁신동지총연맹, 그리고 한국사회당으로 각각 창당하게 됩니다. 7월 선거를 감안해서 그 전에 모두 창당이 되는데요. 아 진짜 내내 이렇게 새롭지 않은 얘기네요. 네, 어쩌면 당연하다 싶다는 생각도 들기는 한데 해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고요. 뭐 생각이야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긴 하지만 사실 진보 정치에서 조건 없이 하나가 되자는 얘기처럼 또 무망한 얘기도 그렇죠. 없기는 하니까요. 네. 네. 자 그러면 각각의 정당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뭐 각 정당의 인적 구성이나 창당 경위, 이념, 지향 이런 것들이 좀씩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선 네. 혁신동지 총연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이제 나오는데 혁신동지 총연맹 1960년 5월 12일에 창립이 되는데요. 장건상, 김창숙 그리고 유림 등에 있는 이제 혁신계에서 원로 취급을 받는 인사들 그리고 이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연맹체 조직 아까 연합체로 가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주장해서 만든 단위가 이 혁신동지 총연맹입니다. 이 총연맹의 목표는 연맹체 형태의 혁신 세력을 결집시켜서 총선에 임하는 것이었는데요. 이후 한국사회당과 사회대중당이 각각 별도로 발족을 하자 이후 정당의 형태를 띠고 총연맹도 정당으로 등록하고 아예 총선에 참여하게 됩니다. 혁신동지 총연맹은 연맹체로 시작했다는 특성상 혁신계를 규합해야 한다는 목표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정책이나 노선까지 완전히 통일된 통일체는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원로급 인사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기층 조직이 탄탄하지 못했고 그나마 갖추고 있던 조직들도 다른 혁신 정당으로 이탈해 가는 등 갈수록 허약해졌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 혁신 정당 중에서 가장 좀 취약한 편이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대중당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사회대중당 주요 인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대중당은 일단 최대 규모의 혁신 정당이었습니다. 주요 인사로는 진보단계의 윤길중, 김다로, 민주혁신단계의 서상일, 이동화, 근로인민단계의 김성숙, 최근우, 노농당의 이훈구, 민주사회당 정화암 등이 모였습니다. 이 정도면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그렇죠. 사람들이 다 모였네요. 그렇죠. 주요 네. 주류가 모인 거네요. 대부분의 혁신계 정파를 포괄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죠. 강령을 살펴보면요. 사회대중당의 사상적 기초 내지 이론적 지도 원리는 최고 형태의 민주주의, 즉 민주적 사회주의이다. 4월 민주혁명을 완수하는 일, 산업구조를 조속히 균형화하고 자립경제를 확립하는 일, 자주 독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일, 만인 공약의 참다운 민주적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일 등이 아니면 아니 된다. 네, 멋지죠? 그동안 어쨌든 혁신 정당을 위해서 노력했던 각 세력들이 어느 정도는 다 사회 대중당으로 망라되는 느낌. 네, 그러고 있네요. 뭐 불완전하게나마 혁신 세력들이 집결한 것 같아서 좀 좋기도 한데요. 근데 이분들이 1950년 내내 싸웠잖아요. 내내 싸우고 갈등하고 막 그렇죠. 사이가 나빴잖아요. 특히 이제 진보당이나 민주혁신당은 그동안 통합 논의 또 진보당 사건 등을 거치면서 같이 하기 어려운 세력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게 모이고 나서 갈등이 또 걱정되죠. 있었죠.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랬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진보 진짜 무슨 일이 단계와 아닌데 정말. 네. 진보 단계와 민주혁신 단계, 좀 폭넓게 말하면 진보 단계와 비진보 단계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대중당의 당 대표격으로 대표 총무위원이라는 직책이 있었는데요. 서상일이 이 대표 총무위원으로 선출되니까 진보 단계가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서상일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그럴만도. 네. 뭐 진보 단계는 서상일은 진보당을 빨갱이로 몰았고 조봉암이 이 사형까지 당했는데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 아니냐. 그렇지. 파쟁을 일삼는 인물인 서상일이 어떻게 혁신 세력을 대표하냐. 그렇지. 예,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비진보 단계는 그 발언을 당장 취소하라. 뭐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다퉜다고 하죠. 진짜.
결국에는 이 갈등 끝에 나중에 사회대중당도 분열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시기에는 총선을 치러야 이 되니까. 계파 갈등보다는 총선 대비라는 대의 명분이 훨씬 더 중요해서 어찌 총선은 치러냅니다. 그렇다고 또 이들이 같이 못할 정도로 노선까지 달랐던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최소한의 기본 원칙 노선은 어느 정도 같이 했고요. 사회대중당의 창당 선언문을 보면 혁신 세력들의 대체적 지향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대중당은 기존의 진보당이나 민주혁신당과는 좀 달리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지향을 강령상으로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봤었는데요. 사회주의가 최고 형태의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강령에서도 이 비슷한 표현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자립경제, 평화통일, 복지사회 뭐 이런 것들을 표방했는데요. 예전 지향과 거의 유사하면서도 네. 전반적으로 1950년대 혁신정당의 지향을 대체로 계승하고 좀 더 과감하게 세련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한국사회당 설명을 드리면요. 한국사회당은 노농당, 이 당이 1959년에 민족주의 민주사회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노농당과 민주혁신당이 합쳐 만든 정당이었습니다. 그 주요 인사로는 노농 단계에서는 전진환과 김철, 민주혁신 단계에서는 김성숙 등이 참여해서 만든 정당입니다. 이 두 당은 1958년 총선 이후에도 합작 작업을 했다가 여의치 않았는데요. 4.19 이후에 결실을 맺은 겁니다. 서상일을 중심으로 했던 이 민주혁신당 세력은 아까 얘기한 사회대중당으로 갔고 민주혁신당 안에서 서상일과 이렇게 좀 입장을 달리하던 세력만 이 한국사회당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이 한국사회당과 한국사회당이라는 이름으로 노농당과 민주혁신당의 일부가 통합해서 한국사회당을 만들게 된 겁니다. 강령을 보면요. 일체의 독선주의, 독재주의, 독점주의를 배격하고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가 구현된 진정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 민족 주체 세력을 증강하여 대한민국 주권하에 남북 통일 과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통한 주도권을 장악한다. 동서문화를 지향, 통일하여 신민족 문화를 창조한다. 통일된 민족국가를 완성하여 세계평화 인류복지 향상에 주체적으로 기여한다. 그러니까 강령만 놓고 보면 뭐 사회대중당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네. 그 구성원들이나 그리고 이후에 활동한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혁신정당 운동에서 가장 보수적인 세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비교적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한국사회당은 그런 여기 대표적인 인물인 전진환부터가 평화통일론에 부정적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혁신정당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혁신정당 내에 우파 같은 포지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혁신계 원로 중심의 연맹체였던 혁신동지 총연맹. 네. 네. 그리고 대부분의 혁신계파가 이제 불완전하게나마 다 거의 결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회대중당. 그리고 좀 보수적이었던 한국사회당 이렇게 세 부류가 있고요. 급하게 창당했던 것 같지만 어쨌든 이들이 4.19 혁명으로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던 네. 네, 그 선거 7월 29일 총선 때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였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궁금합니다. 혁신정당 몇 석이나 얻게 되었나요? 네. 제가 또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뭐랄까요 이렇게 네. 이례적인 선거라고 보는 선거가 바로 4.19 그래요? 혁명의 해에 일어난 7월 총선인데요. 네. 화면에 의석수와 당선자 이름이 나옵니다. 사회대중당 민의원 4석과 참의원 1석 총 5석이고요. 한국사회당은 민의원 1석, 참의원 1석 모두 2석. 혁신동지총연맹은 참의원 1석. 결과적으로 뭐 혁명 직후의 선거치고는 230 혁신정당이 상승. 참패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 모두 291석 중에서 민주당이 206석을 차지했고요. 아니. 쓸어 담은 거죠. 네. 사회대중당은 민의원 5석, 한국사회당은 2석, 혁신동지총연맹은 1석 이렇게 얻어가지고 혁신정당은 다 합치면 8석을 얻었습니다. 네.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사회대중당은 민의원에서 제1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석으로 제1야당인 거죠. 네. 내석으로. 네. 나머지 전부 다 민주당이에요. 그렇죠. 아 진짜.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를 통틀어서 혁신진보정당이 제1야당이 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는데요. 네. 웃을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진짜 예. 이러면 안 돼. 의석수를 보면 알겠지만 말이 제1야당이지 뭐 민주당을 견제할 만한 견제력이 예, 없는 뭐 규모에는 한참 제1야당이네. 미치지 못했고요. 네. 특이한 거는 그 제가 이제 그 제일 좀 뭘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선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자유당이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2석 얻었습니다. 2석. 오. 그러니까 자유당이 2석이니까 이 저기 뭐 4석 가지고 제1야당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 이게 60년 선거니까 59년까지 여당이었던 자유당이 예, 부정선거하고 4.19 혁명으로 그 직후에 치른 총선에서 2석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성난 민심은 권력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2석을 받아야 돼요.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 사건을 일으켰으면. 하여튼 그래서 네. 어쨌든 성남 민심이 여당 세력도 단 2석으로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선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얼핏 보면은 2004년 총선 민주노동당이 거둔 10석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모두 8석이니까요. 이 5대 총선에서 혁신정당이 거둔 성적과는 뭐 질적으로는 다르다고 봐야 되겠지만요. 당시 이제 그 민주노동당 2004년의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거기다가 자민련까지 온갖 거대 정당과 딱 맞붙어가지고 실력으로 거둔 10석이라는 성과인 거잖아요. 반면 이 5대 총선에서 혁신정당의 적수라고는 민주당밖에 없었어요. 자유당은 이때는 이미 네. 예, 적수가 아니었죠. 네. 보수 양당의 한 축이었던 자유당이 4.19 혁명을 거치면서 뭐 빈 껍데기가 돼버렸고요. 사실상 민주당 대 혁신정당 구도였는데 전혀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쉽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몇십석 정도는 가볍게 얻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네요. 새정당 합쳐서 8석이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총선 결과 얘기해 주면서 지금 네, 그 민의원 참의원 이렇게 나눠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양원제라는 게 있었다는 것도 네, 좀 그렇죠. 새롭고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네네. 예. 최근에도 간혹 양원제로 하자면 그런 얘기가 안 되죠. 저 최근에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 이 문제가 생기면서 뭐 이런 결정을 무슨 판사 몇 명이 그렇지, 몇 명이 결정하냐. 하냐. 다른 나라처럼 이런 거는 상원이 결정하도록 하자.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양원제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양원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확인할 거는 이 양원제가 이때 생긴 게 아니고 원래 1952년 발췌 개헌 때 개헌되면서 양원제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그랬는데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이 반대해서 시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는 있는데 법에는 있는데 시행을 안 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참의원 제도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민의원은 하원, 참의원은 상원 이렇게 되는 건데 참의원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거죠. 네. 참의원은 민의원은 국회의원이니까 뭐 따로 설명할 건 없고요. 참의원은 서울시와 각 도를 선거구로 한 대선거구제로 선출했습니다. 대선거구제로 선출해서 투표 방법과 임기도 달랐는데요. 참의원의 구성 방법은 광역시도별 중선거구에 정원은 민의원 정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도 임기 6년의 의원을 3년마다 2분의 1씩 개선하는 것으로. 야, 이거 좋다. 네. 그래서 이제 피선 자격도 30세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한 거죠. 양원의 권한은 헌법이 의원내각제에 입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의원의 권한이 압도적으로 우월했어요. 일례로 참의원은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동의권 또는 국무총리 선출권을 갖지 못했고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양원제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다시 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참의원은 유일하게 이때 딱 한 번 선출했던 것입니다. 네. 참고로 우리가 이제 양원제가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신선하네요. 잠깐 양원제로 세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다시 총선으로 돌아와서 네.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였잖아요.
그리고 자유당이 몰락한 구도에서 민주당 하나만 존재하는 정당 구조인데 혁신정당이 어쨌든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렇게까지 참패한 이유가 뭘까? 그 얘기도 좀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때 성공했으면 우리나라도 보역구도의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었던 거죠. 그쵸. 그러게요. 14억만이라도 네. 받았으면. 네. 네. 참패 이유 설명해 주신다면서요. 제가 할까요? 예.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극우 반공 체제의 영향력으로 4.19 혁명으로도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다. 그 영향력이. 반공체제가. 반공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저번 네. 시간에 정화함을 소개하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무정부주의는 공산주의다. 어떻게 저런 인사에게 나라를 맡기느냐 따위의 사상 공격이 선거 내내 민주당에 의해서 자행됐습니다. 네. 여전히 혁신정당을 빨갱이라고 민주당은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1공화국 시기 자유당과 사상한건 맞섰던 건 맞지만 이념적으로는 자유당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필요할 때는 자유당과 행보를 같이 했고 그래서 선거 때 이런 빨갱이 공세가 있었던 거죠. 네. 더군다나 박정호 간첩 사건, 진보당 사건 등의 공안 사건이 바로 이 60년 7.29 총선 불과 2,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로서는 아무리 4.19 혁명이라고 해도 혁신정당에 대한 불신과 의혹은 남아있는 거죠. 예를 들면 민주주의 하는 건 좋은데 민주주의 하는 건 좋은데 평등한 사회는 싫다 뭐 이런 걸까? 하여튼 네. 그런 거죠. 빨갱이라고 하는 영향력이 네.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네. 두 번째는 혁신정당이 4.19 혁명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총선 때 독재와 싸운 사람 마음 놓고 찍어주자는 슬로건을 내거는 등 자신이 4.19 혁명의 계승자임을 자처합니다. 야. 실제로 대중들 또한 민주당 하면 반독재 반이승만 투쟁의 중심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쟤들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 혁신정당은 대중에게 어떤 이미지? 분열 그리고 독자적인 정체성 구축을 못한 뭔가 민주당하고 선명하게 차별성이 구별되지도 않는 이렇게 이미지가 박혀 있는 아이고, 거죠. 참. 혁신정당으로 선명하게 평화통일 같은 걸 주장하자니 용공 세력이 되고 음. 온건하게 나서자니 민주당과 구분도 안 되고 결국엔 어정쩡한 상태로 선거에 임하다 보니 참패를 당하게 된 네. 거죠. 이런 얘기들은 오늘 우리 진보정당에게도 정말로 비슷하게 다가오는 지점들이 생겨나는 거죠. 네. 네. 씁쓸하네요. 셋째 이유는 뭘까요? 역시 혁신정당 간의 갈등? 그렇습니다. 네. 같은 지역구에 여러 혁신정당 후보가 난립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같은 지역구에? 네. 네. 심지어는 같은 혁신정당 후보가 같은 선거구에 동시 출마한 경우도 있었어요. 아니 같은 지역구에 같은 정당 후보가 여러 명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제 어. 복수공천이 있었던 건데요. 복수공천이 이때만 있었던 건 아니 아니에요. 이거는 뭐 네. 힘이 있어도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복수공천의 예를 찾아보면 1988년 13대 국회 이전 중대 선거구를 할 때도 복수공천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소선거구인제도 복수공천을 했던 거예요. 이 시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둘씩 나오는 경우가 허다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경우도 있었는데 신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산 동래구에는 모두 9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거든요. 저기 나오네요. 네, 이제 표에 나오는데요. 민주당 후보가 2명 나왔어요. 네. 근데 무소속이 2명 나왔고 사회대중당 후보가 5명이 나왔어요. 어머네, 어쨌어. 이게 중선거구제로서 복수로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니고 한 명 뽑는 거죠. 한 명 뽑는데 그러니까 이랬다고요? 소선거구제에서 한 아니, 명 그럼 뽑는 저 당은 왜 선거인데 그랬대? 그러니까 사회대중당이 개파가 많았잖아요. 개파마다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이 시기에 민주당은 구파 신파 간의 갈등이 심했고 총선 직후에 두 개는 나눠져 버렸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래서 구파 심파가 나온 거예요. 민주당. 네. 군소정당의 사회대중당에서도 4명이나 같은 지역구로 출마를 한 거죠. 합치면은 민주당이 43, 사회대중당이 38이나 돼요. 나. 그러니까 한 명으로 출마했으면 시너지까지 그러니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선거예요. 겨뤄볼 만했을 네.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뼈 아픈 거죠. 이제 이런 분열은 혁신정당 간 연대는커녕 혁신정당 안에서도 이랬으니까 총선에서 뭐 좋은 결과를 거두기가 참. 어려웠겠죠. 네. 비록 혁신정당이 4.19 혁명을 주도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면서 혁신정당의 전성시대가 좀 열리나 싶었는데 뭐 성과도 거의 두지 못했고 네. 그러네요. 승리를 자신했던 혁신 세력으로서는 참 골치 아픈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들은 그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이나요? 일단 총선에서 참패했으니까 네. 당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원내에서의 힘도 여전히 미약했고 그렇지만 어쨌든 혁신 세력은 이후에 4.19 혁명을 계기로 해서 어쨌든 이후에 고양된 사회운동과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4.19 혁명이 터지면서 사회운동까지 같이 네. 폭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앞서 1958년 총선 살펴봤을 때처럼 혁신 세력이 참패 이후에도 계속 제도 형체 안에서 의원이 몇 명이냐 요것만 찌그락빠그락 했던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근데 4.19 혁명 이후에 제도권 밖의 사회운동과 결합하는 혁신정당 운동이 시작됩니다. 네. 거리의 혁신정당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네. 이제 이걸 살펴보려면 4.19 혁명 이후에 그러면 사회운동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렇지. 그것과 정치운동이 어떻게 결합했는지를 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네.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정말 예. 의미 있고 재밌는 그러니까 다음 얘기인 것 시간에는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 장면 정권 하에서의 혁신정당 그리고 제2공화국부터 박정희의 3040까지의 이 혁신정당 심지어는 전두환의 5공화국까지 이어졌던 혁신정당의 역사 이것을 다음 시간에 전체로 마무리를 하면서 4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네. 네. 하여튼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이긴 한데 마무리되는 그 시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4월 17일 저녁 8시네요. 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4월) 혁명은 좌파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부터 우파 민주사회주의 세력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새로운 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총선에서 참패한 범혁신 세력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총선 참패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조직 분규의 회오리에 말려들었다. 혁신 세력 안의 조직 분규가 계속되는 동안 새로 집권한 민주당 정권은 반공 친미 노선을 한층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있었다. 그에 대한 반대 투쟁이 청년 학생운동단체와 분열된 혁신 재정당과의 공동 투쟁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핵심 당원이자 혁신정당 연구자였던 정태영은 4.19 혁명 이후 혁신정당의 활동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탄압, 그리고 그 정권 자체를 무너뜨린 혁명을 거치며 혁신 세력은 결집과 분열을 반복하였고 그 결과는 총선에서의 참패였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혁신정당은 고양되기 시작한 사회운동과의 마주침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그리고 오늘날의 진보정당이 혁신정당의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